동기별결을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셔서 한국화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한국화분은 1984년 9월에 탄소 섬유 합성수지 글라스 페이퍼 LNG 선박용 단열 판넬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95년 7월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상장한 업력도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최대주를 살펴보면 조문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23.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HCMB나 베트남에 있는, 그리고 HC 네트워크스, 그리고 한국 컴포지트, UK 영국에 있는 자동차 소재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베트남에 있는 회사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 사업, 그리고 글라스 페이퍼 사업, 그리고 카본 프리브레그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물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소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매출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 사업은 조선해양 부문의 산업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국내 조선 3사 모두의 인슐레이션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 선박 물동량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글라스 페이퍼는 바닥 장식재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로 건설 경기에 따라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카본 프리프레그는 고강도 고탄성으로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상당히 센 소재이기 때문에 경량화 신소재로 산업 다방면에 접목이 되고 있다. 현재는 낚싯대, 골프채, 스키 등 주로 스포츠 레저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항공우주 사업, 차량 경량화 사업, 전자, 건축, 수송 사업 등 사용량의 정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LNG 사업에는 당사와, 그러니까 한국화분과 동성 화인텍이 현재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인슐레이션 패널을 두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마크3, 마크플렉스 타입 LNG 인슐레이션 패널을 용 2차 방벽을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초저온 단열재 사업의 소재와 완제품까지 전 세계 유일하게 기초 소재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LNG는 이것을 운반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영하 163도의 유지의 필수 자재인 한국화분의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는 자연 기화율의 저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한 알프프 개발로 현재 시장 경쟁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선주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LNG를 사오더라도 운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 기화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분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사업은 한국화분과 SK케미칼 등이 스포츠 레저용과 산업용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페이퍼는 이번에도 공시가 나왔지만 LG 하우시스 등 PVC 바닥재 시장에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결 매출 실적으로 보면 일반재와 산업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재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레저용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은 현재 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LNG 운반선용 보냉재, 그리고 절연물 등 산업용이 9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산업용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따지면 수출의 비중이 80.3%, 그냥 매출의 달러화 결제나 수출용으로 결제되는 것이 80%고 나머지 내수용이 20% 정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재 사업 부문과 신소재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일반재가 매출도 적을 뿐더러 아직은 영업이익이 2020년 3분기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산업재 부분은 이익률이 20% 이상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국내와 판매를 하는 지역별로 보시면 국내와 아시아이고요. 국내가 99.6%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베트남 쪽, 그리고 아시아 쪽도 거의 베트남인데 베트남 쪽이 조금씩 매출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 현재 산업재 부분이 가동률이 거의 95%, 96%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동률의 산출 기준을 보시면 일일 평균 가동 시간이 거의 24시간, 그리고 가동일 수가 거의 한 달 내에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96%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충북 보은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약간 증가를 하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2019년부터 다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2020년 2분기 3분기 때 1262억 그리고 1239억까지 매출이 증가한 상태고, 이익률도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사이클을 타다가 2018년에 17년 하반기부터 18년까지 좋지 않았고
2020년에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 경기 사이클이 살아나면서 이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자, 매출액 증감률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사이클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덩달아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2017년, 18년 이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앞에서 보셨겠지만 영업이익 적자까지 나는 상황, 이때는 원자재의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회사가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800% 이 정도까지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판관 비율, MPM, ROE, ROA 등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GPM, 그러니까 매출의 총이익률이 한 20%에서 15% 사이를 유지를 하다가 2017년, 18년에 상당히 많이 GPM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원재료, 특히 수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회사의 GPM 자체가 5% 언더로 3%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당연히 판관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살짝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GPM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좋은 26.6%까지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고정비 판관 비율이 내려가면서 영업이익률도 20%를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ROE도 비슷하게 큰 흐름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된 MPM에 영향을 준 것들, 그러니까 순이익률에 영향을 준 것들을 보시면 캄보디아 고무농장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2010년에 캄보디아에 이제 사다각화를 위해서 소재 부분인 고무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손상 차손이 생기선 고무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고무나무 보증금을 주정부로부터 떼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2018년에 완전하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에 고무농장을 형성하겠다고 주정부와 협약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것이 이제 소송으로까지 갔지만 결국은 소송이 지면서 모든 것을 철수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2010년에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보시면 이것만 합쳐도 한 230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합치면 더 많은 손실을 받겠죠.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손해율, 부채 비율 등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는 ROE에 어떤 것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매출의 순이익률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총자산회진율인데, 자산회진율이 떨어지면서 ROE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총자산회진율이 60%에서 102%로 62%포인트가 증가를 하면서 ROE는 더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역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ROE를 더 증가를 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보시면 크게 자산총계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춤하다가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은 부채는 크게 변동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가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부채가 조금씩 증가를 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자본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14년 말부터 2019년까지 보면 증자를 미쓰이물산, 미쓰이앤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쓰이물산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그것 외에는 자본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거의 2배 정도의 폭에 계속 박스권으로 갇혀 있다가 2018년에 공시가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 주가가 먼저 실적보다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에 뚝 떨어졌을 때 이때가 아마 매수 기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충분히 받아놨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수주한 것이 실적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도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PFCR을 보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시면 PBR이 2012년 이때 그 당시에는 수익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PBR이 2가 넘어섰다가 꾸준하게 떨어지다가 수주에 대한 선반영이 있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오르면서 PBR이 1.4 정도, 현재 ROE가 17%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 그리고 PER은 8.6, 그리고 PFCR은 최근 들어 7.5 정도, 최근 4분기 합산 이 정도면 현재 ROE 수준으로 볼 때는 고평가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저평가 수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PFCR은 보시면 이제 한 번씩 제대로 반영이 되다가 다시 급격하게 마이너스를 가다. 이것은 투자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 자산 회전율수가 급등을 한다면 회사가 나중에 충당금을 쌓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로 분식을 하는 회사들이 이것들을 조작을 하거나 재고 자산 회전율수나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너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화보는 136일까지 2019년 3분기 때 늘어났다가 현재 60일까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수입니다. 자,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매출이 늘어나기 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고자산 회전율수로 투자를 지표를 삼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이 재고자산이 늘을 때는 결국 매출을 앞두고 있을 때고 근데 그 매출이 늘어나기 전에 이미 수주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주가를 차트와 같이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수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출 채권이 아주 잘 회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상으로는 회사가 재고자산을 관리하거나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도 없고 몇 년 동안을 살펴보시면 대손 충당금도 별로 쌓은 것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회사가 영업으로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잘 나고 있을 때와 그리고 마이너스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사이클을 계속 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2019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영업 현금상으로도 현금이 가장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재무 현금 흐름을 보시면 사채 발행이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미수인물상과 협업을 체결하면서 증자를 했던 부분들 이거 외에는 크게 증자가 없고 최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 보온공장 매입과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제 돈을 끌어오는 상황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현금률이 좋을 때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놓고 좋지 않을 때는 금융상품을 처분하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크게 유형자산 캐펙스 투자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밀양 공장 증설을 하고 그리고 충북 보온공장에 부지를 매입을 해 있고 그것을 이제 건설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앞에서 이제 각 분기마다 나타낸 것보다는 흐름을 크게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탑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거기에 따라서 맞게 사이클을 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캐펙스 유무형자산 투자가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어서 최근 4분기 합산으로는 432억까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업 현금흐름상으로는 최근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지금 이제 돈을 다시 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북개발공사와 충북보온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이제 건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가동률이 꽉 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매출을 위해서 그리고 수주를 위해서 계속 설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사이클들을 보시고 현재 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5,165억이고 현재 영업이익과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수준 등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회사가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 사이클이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주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수주잔고를 매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수주잔고와 매출액을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양쪽의 스케일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매출액이 최근 들어서 매출액 파란색 그래프는 잘 보셨겠고 그리고 수주잔고도 사이클을 탑니다. 이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나서 3, 4분기 후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흐름상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주잔고가 늘어났을 때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하면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이미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벌써 주가 급등을 하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회사의 저평가 수준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근 2019년, 2021년까지의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매출의 5% 이상을 수주를 할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5% 미만은 자율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 들어서 공시가 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 매출의 70%가 넘는 삼성중공업으로의
수주 공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올 때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시와 수주잔고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는 조금 늦은 거고요. 회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서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별 사이클 그리고 뉴스 추적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카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